교도소에서 출소한 4인조 나치범입니다. 당신 아들을 감금해놨습니다. 4천만 원을 준비하세요. 아까 신문에서 납치 안 된 것만 해도 납치 사건을 대통령이 살려보내면 너도 살고 죽여보내면 너도 죽는다. 정말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지게 되고요. 전 국민이 지금 난리고 납치를 대통령도 해놓은 이야기하는데 오늘의 사형수입니다. 멀쩡하게 생긴 거예요. 멀끔하게.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인재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본 범인 중에 제일 네요. 배달이야! 어머 가자. 아니 발성이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네, 배달입니다. 네, 배달입니다. 제가 신문 이제 1981년으로 갔네요. 전두환 후보 12대 대통령 당선 90.2%. 에이. 지하철 3, 4호선을 84년에 준공 확정. 84년에 준공을 했구나. 85년 초부터 본격 운행이에요. 금성 칼라 TV. 금성. 골드스타. 골드스타. 그러니까 금성 카라 TV 하이테크 리모콘 탄생. 리모컨이 탄생했나 봐 이때. 전파를 손수 이제 그려가지고 전파가 이렇게 통한다. 어릴 때 아버지가 저기 채널 맞아, 틀고 오라고 맞아. 쫓아가서 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고바우 영감 있다. 나왔어요? 아이고 내 도자기를 깼구나. 서 있어. 회초리 들고 때리는데. 네, 가만히 있자. 납치 안 된 것만 해도. 납치 사건을 소재로 고바우 영감 또 나온 것 같아요. 납치? 저희도 고바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집에 방문 오셨어요. 가정환경 괜찮으니 안심이고 미남이 아닌데다 키도 작으니 안심. 뭐예요? 이때 옛날에 네.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했어요. 가정에 뭐 문제가 있는지 경제 상황 이런 걸 보면서 선생님들이 집집마다 가정 방문을 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가고 나서 미남이 아닌데다 키도 작으니 안심이고 이라고 써놨어요. 선생님 못생겨서 안심이다? 못생겨서 안심입니다. 잘생기고 키 큰 선생님이 뭐 사고 쳤나 보죠. 그렇다면 아이.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형수입니다. 이야. 록가수 같기도 하고요. 잘생긴 거예요? 근데 뭔가 이목구비는 좀 또렷하고 큼지막한 느낌이 나죠. 나이는 28살,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고요. 무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인재입니다. 서울대를. 서울대. 오 마이 갓. 옆에 계셨구나. 학점은 4.3점 만점이죠. 2.81.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봤더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호감은 얻지 못하나 활동적이다. 성실성이 결여돼 있으며 매사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한 번에 네 이게 아니라 이건 이거 이래서 싫은데요. 저 선생님이 저 정도 쓸 정도면 선생님이 시킨 거를 다 반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고바우 보는 순간에 무슨 사건인지를 알긴 알죠. 역시. 역시. 예. 1980년 11월 14일 금요일 아침 9시입니다. 마포경찰서 형사 3반 이재무 반장이 밤샘 당직을 끝내고 막 사무실을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직원 한 명이 어떤 남성을 데리고 들어서는 거죠. 이 반장도 아는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서 근처에서 정육점을 하던 30대 김 씨였거든요. 이 반장은 밤새 쌓인 그 피로를 풀러 사우나나 가야겠다 하던 찰나 김 씨의 말 한마디가 이 반장의 발길을 잡습니다. 형사님, 저희 형님 아들이 어제 유괴를 당했어요. 이미 어제라니까 하루 지난 거네요. 신고를 못한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유괴범이 어떻게 협박을 했길래 신고도 못하고 하루 동안 쫄쫄 매셨을까? 일단은 이 반장이요. 바로 유괴된 아이의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불러서 정육점 김 씨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유괴범들이 아이의 집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서 조심히 움직였던 건데요. 근데 애가 어떻게 사라진 거죠? 전날 오후 3시 50분쯤 윤상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집 앞에 있는 서점에 누나의 참고서를 사러 심부름을 간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고도 윤상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던 그때 시계바늘이 밤 8시를 가리킬 무렵 전화가 울립니다. 우리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4인조 나치범입니다. 수원에 당신 아들을 감금해놨습니다. 일본으로 갈 건데 4천만 원을 준비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아들은 죽습니다. 저렇게 협박을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없죠. 아들의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4인조 전과자 마포에서 수원까지 데리고 간 거네요. 근데 4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 아니에요? 1980년에 4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중소기업 과장급 월급이 한 50만 원 정도였다고요. 서울의 아파트 값이 1,2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세제값이 넘는 거죠. 근데 저도 가족이 다 같이 살았다 그랬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다 해서 20만 원인가 30만 원으로 다 같이 살았다 맞아요. 네, 어. 그게 맞아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4천만 원을 어디서? 월급이 이거 한 정말 이건 뭐 200배네. 구경도 못할 돈이고 집안이 그야말로 뭐 발칵 뒤집어진 거죠. 이 돈을 어떻게 구합니까? 4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그런데 3시간 후인 밤 11시쯤에 또 한 번의 전화가 울립니다. 첫 번째 전화는 거금을 노린 협박 전화였는데 두 번째 전화는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고요? 네.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협박을 하려고? 그 전화는 윤상이의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응? 다시 한번 아들을 수원에 감금해놨으니 4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에? 그러니까 뭔가 애 아버지한테 원한이 있는 사람처럼. 근데 그렇다고 아이를 볼모로 4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얘기한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할 말이 있으면 직접 가서 하든가 왜 애를 납치를 안 할까? 그럼요. 그렇죠. 윤상이 아버지는 아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범인들한테 사정합니다. 제가 일단 당장 4천만 원을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최대한 구해서 2천만 원은 제가 구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구해올 테니까 제발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애원을 합니다. 절박한 얘기. 어떤 부모가 이렇게 애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2천만 원도 큰 돈이잖아요. 아파트 한 채를 넘는 금액인데.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범인이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연락할게요. 뭐야 어쩌겠다는 거야.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끊어버린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 상황이 다 신고하기 전날에 이루어진 그 내용들이잖아요. 곧 전화 오겠네요 이제.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왜지? 뭐 애가 잘못된 건 아니겠죠? 부모님이 정말 1분 1초가 애가 타고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 막내 아들이었던 윤상이가 몸이 좀 불편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인 윤상이는 3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요. 한쪽 다리에 장애가 남아 있어서 잘 걷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때 급성염증 때문에 2번의 대수술을 받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도 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학교 정기 회장까지. 많이 아팠는데도 진짜 잘 컸네요. 아니 근데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지옥 같은 하루가 지나고요. 그 다음 날 오후 5시 전화 왔어. 어제 전화가 전화가 왔네요, 이제. 온 거죠? 네, 네. 온 거겠죠?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는 부모님만 보세요. 딴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설마 여잔가요? 4인조 중에 여자가 있었다는 거네요. 아 근데 부모님만 봐라 딴 생각하지 말라 이게 약간 좀 불안한데요. 어떤 편지일까요? 편지는요. 그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장난치나? 왜 이러지? 짜증나게. 그런데 윤상이가 납치된 지 사흘째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엄마! 아빠! 시키는 대로 그냥 하세요. 안 그러면 저 그냥 죽어요. 진짜로요. 윤상이에요 윤상이? 윤상이 목소리야? 이렇게 윤상이의 전화가 온 지 이틀이 지난 뒤 편지가 도착합니다.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뭐라고 온 거죠? 직접 보시겠습니까? 이 수원 소인이 찍혀있네요. 수원으로 데려갔다고 하더니 11월 20일 오후 7시에 종로 2가 고려당으로 윤상이 누나를 시켜 약속된 돈을 가지고 오세요. 고려당은 지금 또 있는 데 아닌가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워낙 이제 오래되고 지명 같은 곳이어가지고 약속 장소 많이 하죠. 되게 유명한 곳인데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거는 사람 많은 데로 일부러 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불안한 게 윤상이 누나를 시켜서 그러니까. 윤상이 누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윤상이를 납치했으니까 누나가 있다는 걸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아빠한테 원한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 집 사정을 원래 잘 알던 사람일지도 모르죠. 누나랑은 나이 차이가 얼마 정도 났을까요? 윤상이하고는 1살 차이였습니다. 너무 어리잖아. 한참 어린데요. 너무 어리죠. 너무 애긴데. 그래서 고려당해요. 네. 형사들이 쫙 깔립니다. 잠복을 하죠. 왜냐하면 누나까지 다치는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요. 약속 시간 돈가방을 들고 누나가 고려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잠시 후 고려당 직원이 허공에 대고 외친 거죠. 혹시 여기 윤상이 누나 있어요? 응? 윤상이 누나. 그 전화 좀 받아보세요. 윤상이 누나. 어머.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전화를 한 거네요. 가게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아, 왠지. 4인조라니까 막 여기는 누군가 여기 있고 누군가는 전화하고 이렇게 분업을 했을 것 같아요. 전화를 건 사람은요. 집으로 편지를 보내겠다고 했던 그 여성의 목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남산 야외음악당으로 오란 말만 되풀이했다고 했고요. 어?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려고 몇 번이나 잘못 알아들었으니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장소를 갑자기 바꾼 걸 보니까 이미 이렇게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여기로 오라고 여기로 오라 그러고. 소위 범죄자들이 이제 뺑뺑이를 돌린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 남산 야외 음악당에 나타나긴 했나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 범인들은요. 윤상이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 그 집의 남매를 모두 노렸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남매를 노린 거를. 한 달 전에 누나가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아빠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어떤 언니가 학교를 찾아와서 어머. 아버지 친구 딸인데 대신 전해줄 물건이 있다면서 교문 밖에 차가 있으니 자기랑 같이 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납치하려는 것 같은데 밖에 차로 유인하는 거는? 아니 고등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아빠 심부름을 왔다면서 데리고 간다? 좀 그 자체로 너무 이상한데요.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누나도 순순히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 여고생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워. 누나는 이 여고생에게 동전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엄마한테 공중전화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한 건데요. 이 여고생이 당황을 하면서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누나가 집에 가서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정말 놀래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했고요. 진짜 대처를 잘했네요, 지혜롭게. 따라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 그러면 아까 혹시 집으로 전화했던 여자 목소리가 혹시 그 여고생이었을까요? 그 4인조가 미성년자였다는 거예요? 시켰으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유괴범들이 왜 이 집 남매를 노렸던 거죠? 아버지가 고위공무원이나 뭐 부자거나 원한을 가질 만한 관계가 있었던 건가요? 누군가한테 원하는 살 만한 그런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부부 모두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남편은 머슴살이를 그리고 아내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결혼 후에 동대문 시장에서 가게도 없이 그 난전에서 비누를 팔아서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와, 진짜 열심히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4천만 원이 진짜 큰 돈인데 전 재산을 달라고 한 거네요. 그런데 범인들이요, 이 집 사정을 잘 알았던 건 맞아 보였습니다. 사실 윤상인의 부모님이 노력 끝에 가게를 열었던 건데요. 청계천 3가에 비록 3평짜리 가게였지만 전열기 제품을 팔면서 한 달 수입이 약 100만 원이 넘었던 겁니다. 서울 근교에 목장도 큰 걸 갖고 있었고요. 새로 지은 집은 아니지만 대지만 40평, 총 재산이 1억 2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열심히 사셔서 이루신 거죠. 그치. 부자인 걸 알고 누나를 납치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몸이 불편하고 이러니까 동생을 납치한 것 같은데요. 그 집 재산이 이 정도 되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뭔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피해자를 가지고 놀듯이 얄밉고 괘씸했던 그 범인들이요.
또 편지가 와요? 뭐야? 두 번째, 세 번째, 어. 네 번째, 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설마 이게 다 협박범의 편지인가요? 고려당으로 나오라는 편지를 받은 지 열흘 뒤부터 편지가 이렇게 계속 옵니다. 두 번째 편지에선 돈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냥 도와주는 셈 쳐달라. 세 번째는 서울역 시계탑 앞으로 돈가방을 들고 아버지 혼자 나와라. 그리고 네 번째 편지는요. 차에 윤상이를 태우고 마포 우체국 앞을 지나갈 테니 얼굴만 한번 봐라. 야, 뭐 하는 거죠, 진짜? 계속. 얼마나 가족들이 피가 말렸을 거야. 지나가는데 한번 아들 얼굴 보라고 이런 거는 진짜 와. 그러니까 진짜, 놀리듯이. 예. 그런데 다섯 번째 편지에서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날아듭니다. 안 좋은 일 생긴 건가요? 큰일이? 차를 후진하다가 윤상이를 치었습니다. 에? 어? 친척이 의사라서 치료를 부탁해놨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사고를 은폐할 시간을 벌려고 유계극을 한 것뿐입니다. 이제 내 신분이 노출돼서 사회적으로 매장되느냐를 두고 때늦은 내 양심과의 싸움에 처해 있습니다. 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윤상이를 곧 돌려보내겠습니다. 때늦은 뭐 양심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지금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근데 자기 신원이 노출된 무슨 상황 변경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요, 점점 상황이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윤상이를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 엎드려 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죄송하다. 이런 말로 마지막 여섯 번째 편지가 도착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위급한 상태가 놓였으면 119에 신고라도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했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죄송하다 이러면 저렇게 하면 진짜 윤상이가 진짜 잘못됐다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 시점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진즉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그쵸. 자기들도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계속 변명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범죄자 치고는 좀 이상하죠. 자, 이렇게 윤상이가 사라진 지 106일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공개 수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 전단지가 뿌려집니다. 아 어떡해. 야, 이거 정말 옛날 수배 전단. 이윤상.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좌측 다리가 가늘고 짧으며 약간 저름. 그래서 아까 소아마비 있다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은 1980년 11월 13일 16시경 학교에서 귀가하여 마포 우체국 우표 사러 간다고 집을 나선 후 유괴범에게 유인 감금된 것으로 추정함. 이 사람이 있는 곳을 알려주거나 유괴범을 신고하신 분에게 1,000만 원을 숫자를 고쳤어요. 2로. 2천만 2천만 원을 원? 살해하겠습니다. 야, 아까 그 범죄자한테 주겠다고 했던 그 2천만 원을 그냥 살해금으로 돌린 것 같은데요. 그죠? 윤상이 부모님은요, 범인이 꼭 봐줬으면 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신문에 냅니다. 그렇게 윤상이의 유괴 납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정말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지게 되고요. 심지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살려보내면 너도 살고 죽여보내면 너도 죽는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죠. 그런데도 설마 나타나지 않은 건가요? 아니, 목격자도 한 명도 없었던 건가요? 윤상이가 사라진 그날 윤상이를 본 건 바로 서점 주인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윤상이에게는 돈이 좀 많았습니다. 누나 책값 2,000원, 그리고 엄마가 준 100원, 그리고 우체국에 기념우표를 사기 위해서 15,000원을 미리 입금해두려고 17,100원을 들고 나갔는데요. 그 당시에 갔었던 서점 주인 말로는 윤상이가 찾는 책이 재고가 없어서 팔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체국엔 돈이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서점에 간 건 확실하고 우체국에는 못 갔다는 거네. 지도 보니까 대강 어딘지 알겠어요. 불교 방송도 있고 네, 네. 가든 호텔도 있고 네. 지금 또 이 건물들이 다 그대로 있지 않나요? 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대로변에서 납치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3시 50분이면 진짜 환한 대낮이잖아요. 완전 대낮. 그런데 그날 이 대로변에서 윤상이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친구? 아니요.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요? 네. 담임이었나요? 갑자기 체육 선생님을 만나죠? 학원에서 만날 일이 있나요?
윤상이가 다리가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다른 과목은 다 잘하고 전교 1등인데 체육이 좀 뒤처지니까 용기를 잃지 말라면서 선생님이 저녁을 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 진짜? 근데 선생님이 깜빡하고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나갔는데 윤상이가 없더란 얘기죠. 조금 기다리다가 뭐 못 오는가 보구나 하고 대학원에 수업을 들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 윤상이랑 만나기로 했던 곳이요. 서점에서 우체국을 지나 여기 버스 정류장인데요. 야, 밖에서 따로 볼 정도면은 아마 선생님하고 윤상이 부모님하고도 알고 지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겠네요. 그러면 사실 체육 선생님도 이상한 사람이나 누굴 따라갔다거나 이런 걸 못 봤던 거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던 거겠죠?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윤상이는? 협박 편지와 이 전화는요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되면서 차츰 끊어졌고요. 윤상이 부모의 주변 인물 700여 명 그리고 전과자와 우범자 16,000여 명을 조사했지만 의심할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이상한 건 그동안 그 협박범들이 보낸 편지에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사했던 그 수만 명 중에 사람 중에 지문이 일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문이 등록 안 된 미성년자나 외국인 뭐 이런.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이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제 APS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사람이 눈으로 확인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한계가 있었죠. 그렇게 세월은 정말 속절없이 지나가고요. 이렇게 윤상이가 사라진 지 1년이 지납니다. 1년이면 부모님이 너무... 수사팀은 일본으로 연락을 합니다. 일본요? 네. 그날의 기억을 샅샅이 꺼내보기 위해서 일본의 유명한 체면술사를 부른 겁니다. 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아주 결정적인 기억이 이 체면수사로 드러납니다. 야,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던 거면 도대체 뭘까요? 그 윤상이가 사라진 그날 체육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윤상이가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고 간 거죠. 아, 참 엄마. 선생님이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오라고 했어요. 엄마도 비밀이에요. 체육 선생님이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수상한데요? 선생님이 뭐 밥 사준다 이런 거를 부모님한테도 비밀로 하라고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윤상이가 몸이 불편하니까 특별히 막 더 잘 챙겨줘서 마냥 고마운 사람으로 느꼈을 거 아니에요, 체육 선생님을. 그렇습니다. 물론 사건 초반에 이 체육 선생님 뭐 조사를 당연히 받긴 했는데 윤상이를 너무 아끼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용의 선상에 완전히 오르지는 않았어요. 신원도 확인이 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추잡한 과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추잡해요? 과거가요? 선생님이요? 윤상이의 학교에 부임하기 전에 여중에서도 체육 선생님을 했는데요. 어. 9명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게 드러나고요. 어머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학생이 20명이 넘었습니다. 어머나 미쳤나 봐. 서서히 그런 소문들이 스멀스멀 퍼지려고 하니까 본인은 출퇴근 거리가 멀다라는 이유로 학교를 옮겼던 거죠. 당시 피해 여학생들도 선생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다. 근데 나는 말 못한다.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범죄잖아요, 미성년자를. 성범죄잖아요. 말씀대로 진짜 추잡한 그 선생님의 자격이 없는 거죠. 선생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성범죄가 사실 지금은 성폭력 범죄 특별법 이런 것들이 생겨났지만 그때만 해도요.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였어요. 아. 그래서 고소도 범인을 알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맞아요. 무효화되고 막 이러던 맞아요.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런 일들이 자행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남자를 경찰서를 불러서 허언 탐지기, 즉 폴리그래프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언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를 해봤다는 그렇죠. 거네요. 거짓말 탐지기, 네. 폴리그래프죠. 이윤상 군을 데리고 간 사람을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당신이 이윤상 군 유괴 사건과 관련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이윤상 군이 있는 곳을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아, 다 그냥
모르쇠로 이제 일관을 했네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요, 결정적으로 여러 장의 장갑 사진을 보여줍니다. 어떤 장갑이요? 그날 윤상이가 장갑을 끼고 나갔는데요. 엄마가 사준 지 얼마 안 된 거라 이 장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엄마와 윤상이 그리고 윤상이를 납치한 범인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장갑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주는데요. 어떠한 장갑 사진을 보자 뇌파가 미친 듯이 요동치면서 몸을 달달 떨면서 입을 뗍니다. 춥습니다. 허언 탐지기 조사 결과 범인일 확률이 97.3%였습니다. 97%가 넘으면 진짜 범인 아니에요? 그럼 윤상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놓고 1년을 전 국민이 지금 날리고 대통령도 납치를 이야기하는데 상태에서. 사실은 납치해놓고 그 학교 계속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인간이 아니네. 멀쩡하게 학교를 다니고요. 카메라 앞에서 윤상이를 돌려보내달라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너무 못됐다. 저는 사실 지금 돌아보면 뉴스에서 선생님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 중학교 다니면서. 중학생일 때. 그 기억이 날 수 있겠죠. 예. 뒤늦게 대학원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들이 범행 당일 출석 체크만 하고 사라졌다는 얘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너무 계획적이다. 그 알리바이 때문에 일부러 출석 체크만 하고 너무 근데 아주 정밀하게 따지고 보면 선생님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긴 한데 부인을 해버리면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는 지금도 사실 증거 능력이 확실하게 인정되진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100%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자백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백만 있다고 해서 또 되는 일은 아니니까 무엇보다 이제 형사들이요. 범행 동기를 캐내러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도박으로 빚이 있었던 걸 알아냈고요. 이 남자에게 도박 빚은 그럼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라고 정말 쿡 찔러보니까 주구죄를 지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의 사형수 주영형입니다. 아까랑 또 느낌이 다르네요. 다르네요, 진짜. 아까 머리가 떡져 있고 막 시험 났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지금 이 느낌으로 되게 막 너무 착한 사람 같고. 아까 고바우 영감 또 미남이고 잘생긴 사람이 큰 사고 친 것처럼 돼 있는데 네. 저 사람도 멀쩡하게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선생님이지 서울대학교 나왔지 그러면 그치. 한 700명 이상을 조사할 동안에도 의심을 진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면 쉽지 않았어요. 권위가 막 네. 아니 그럼 지금 사형수라는 거는 윤상이가 결국에 윤상이는요, 유괴당한 다음 날 이미 선생님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납치 당일날 2번이나 전화하고요. 다음 날 오후 1시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고선 그 이후로 전화가 없었잖아요. 그날 이미 돌아올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통화를 하지 않았나요? 윤상이라고 막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당시의 음성은 범인이 윤상이 목소리를 미리 녹음해놓고 추후에 틀어놨던 맞아요. 걸로 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아이, 너무 머리를 너무 많이 쓰는 이미 애가 세상을 떠났는데 고려당이니 뭐니 하면서 편지 막 6번씩 보내고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학교 나가면서 울면서. 그 부모의 동향을 다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심지어 수사 상황까지 그렇죠, 그렇죠.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죠. 주영형은요. 왜 윤상이를 죽이기까지 한 거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는데요. 내가 죽인 게 아니고 윤상이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스스로 죽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소리를 합니다. 본인은 죽일 생각 없었는데 스스로 죽은 거다. 난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비로도 모자를 파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 사실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 네. 다 거짓이었습니다. 네. 질식사였습니다. 아우 어떡해. 북한 강변에 유괴했다고 털어놨는데요. 실제로 시신을 찾으러 갔더니 시체가 분리돼서요. 단순 암매장이 아닌 토막살인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패가 심하다고. 그 시체 훼손까지 할 놈이에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체가 좀 발견돼도 누군지 신원을 못 알아보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한 네.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서 이 주영영이가 그날 윤상희가 한 말을 털어놨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버지랑 교장 선생님한테 이르겠다라고 울먹이면서 우리 누나를 납치하려고 했던 것도 선생님이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범인이 주영영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교복 입고 누나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자, 공범이 2명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요. 둘 다 여고생이었습니다. 진짜 여고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 앞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그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나이가 17살이었기 때문에 편지에 지문이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문이 등록되지 않아서 그래서. 나오진 않았던 거였습니다. 이 범인이 옛날에 여중 다닐 때 그런 대상자였나요? 그렇죠. 일종의 가스라이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심지어 이 공범들은요.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어떡해. 어머나. 정말 더 놀랍게도 허언탐지기 조사를 받고 잠시 풀려나서 검사 결과서를 만드는 그 시점에 주영영이가 이 두 공범에게 자살을 하라고 교사를 했던 겁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그 여고생들의 존재가 유죄를 입증할 증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제거를 할 생각이었던 것 결정적인 같아요. 증거. 그리고 이 범인이 시간이 많고 그랬으면 직접 죽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여중생이나 뭐 이런 애들. 이때까지 본 범인 중에 제일 악마 같은데요. 지금으로 친다면 이제 뭐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특성을 네. 가장 많이 네. 드러내는 범죄자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학교 선생님이면서 그러니까요. 제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이 발칵 뒤집혔던 것도 바로 범인이 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였죠. 학교에서 윤상이의 학생 기록부를 보고 윤상이 집이 잘 산다는 것도 알았고 더 큰 몸값을 요구하려고 누나한테 먼저 접근한 걸로 드러납니다. 야, 학생 기록부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진짜 황당하다 진짜. 그러니까 여학생이니까 조금 더 큰 몸값을 요구할 수 있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주영영이 현장 검증하러 갈 때 그 당시에 형사 반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그러면 출소해서 88 올림픽은 볼 수 있겠죠? 미친 이 거 아니에요? 새끼들이 꼭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미친 거 아니야? 나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체포돼갖고 이제 다 끝나고 내가 이제 마지막 면담 가잖아요. 그러면 살인범이나 아동 성폭행 범죄자들이 지금 심정이 어떠냐 그러면 막 죽고 싶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 막 변명하고 막 들어놓고 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물어보면 근데 제가 그 이번 8.15 특사에 나갈 수는 있을까요? 왜 이런다니까? 어머머머. 그 당시에 주영영과 그 공범들의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있어요? 야, 저 가운데- 리얼하다 가운데 리얼해. 있는 놈이? 진짜 저 담배 사람이에요, 피면서 저 사람? 진짜 리얼이죠. 저 사람이 아, 조사받는 그 사람. 주영영이고요. 아, 그 저 학생들이에요? 공범이구나. 공범 2명입니다. 어떡해. 본인들도 지금 믿기지 않을 거예요. 아, 그치. 아, 윤상이 윤상이 책상이래요. 책상에 아이고. 표창장 유치원 아이고. 때부터 받을 정도면 아유, 그래서 장례는 학교장으로 저렇게 학교 안에서 치렀다고 합니다. 워낙 전 국민적으로 대대적인 사건이어서 많은 분들이 조문을 또 했고요. 아유, 어떡해. 전 국민이 다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참 그러고 지금 돌아보니 나하고 또래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중학교. 한참 살아 있었다면 참 좋은 일 많이 우리 했을 것 저렇게 교복 입고 음. 다니면서 학교 다니죠. 아, 이후에 이 윤상희의 가족들은요. 현상금으로 걸었던 1,000만 원을 기증을 해가지고 소아마비 협회에 아들 이름의 장학재단을 선입합니다. 아들을 기다려왔던 너무나 가혹했던 그 시간을 겨우 버텨냈던 이 엄마는 몇 년 뒤에 결국 췌장암으로 아이고. 세상을 떠납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와 사회 전체가 피해자인 거예요. 순전히 자기가 노름하다가 생긴 그 도박빚 하나 때문에 행복하고 열심히 산 가정이 파괴가 된 거잖아요. 네, 이렇게 1983년 7월 9일 오전 11시 주영영은요
형수다에서 첫 회에서 다뤘던 우리나라 최초 보험 연쇄살인마였던 박분례와 같은 날 서울 구치소에서 죗값을 치릅니다. 여기까지가 사형수 주영영의 이야기였습니다.